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행복한 마음으로 주말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하루 방송을 쉬었더니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마이크 앞에 앉아있는 느낌이 듭니다. 지난 주말에요. 격리가 해제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환경에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댁에 잠시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부모님 댁에서 아이들이 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야 되고 제가 그 안에서 방송을 진행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아서 가까운 곳에 작은 스튜디오 하나를 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이 공간에서 여러분들께 방송을 만들어서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환경에서 보내드리는 첫 번째 방송 9월 27일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주식시장의 모습을 조금 살펴보고 넘어갈 텐데요. 처음에 조금 많이 떨어졌다가 회복했습니다. 다우존즈는 0.10% 플러스로 마감했고요. S&P 500 역시 0.15% 플러스, 나스닥만 지금 0.03% 마감했는데요. 그렇게 많은 흔들림은 없었던 순조로운 하루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심하게 흔들렸던 한 가지 종목이 있는데 다름이 아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굉장히 많이 슬라이드했다, 미끄러 떨어졌다는 거죠.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뉴스가 있었는데요. 차이나의 센트럴 뱅크, 중앙은행이 디클레어했다, 선언했다는 거잖아요. 어떠한 내용을 선언했냐면 크립토 커런시의 트랜잭션이 거래하는 것이 일리걸이다. 따라서 이제 법에 접촉된다. 이렇게 위법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악재가 전해지면서 크립토 커런시의 전반적인 가격이 추락을 했었습니다. 자, 차이나 크랙다운 온 크립토를 지금 크랙다운하는 거, 규제하는 거죠. 이것이 에스컬레이팅 됐다. 우리가 에스컬레이터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죠. 따라서 정부의 지금 그 크랙다운이 굉장히 좀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은 3% 정도 떨어져서 지금 43,000달러 정도로 형성이 되는 것 같고요. 이더리움은 7.5%나 떨어졌습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았는데 블룸버그에 의하면 BPOC는 뭐냐면요, People's Bank of China의 약자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중앙은행을 얘기하죠. 여기에서 All Crypto Related Transaction이니까 가상화폐랑 관계가 있는 모든 거래는 다 일리걸이다, 불법이란 얘기죠. 이러한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크립토 커런시에 관계되는 모든 사업들도 모두 일리걸이다. 따라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Financial Institutions, 뭐 은행이라든지 금융권에 종사하는 모든 기업들은요, 허락되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는 크립토에 관계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자, 중국이 굉장히 커다란 가상화폐의 시장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정부에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면서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을 비롯한 대부분의 가상화폐들이 지난주 금요일날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요, 조금 회복을 해서 지금 현재 가격은 비트코인이 43,215달러, 그리고 이더리움은 3,000달러를 다시 넘어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기사에서는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죠, 빌 게이츠는 과연 어떤 종목들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의 선호 종목들을 살펴보는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뭐 빌 게이츠를 따라서 똑같이 투자하자는 의도는 아니고요. 이렇게 굉장히 좀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접하지 못하는 정보들을 더 들고 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그 부호들의 투자 종목을 살펴보는 것은 재미 요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좋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 기사를 골라봤습니다. 자, 기사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지금 빌 게이츠에 따르면 10개 종목들이 가장 좋다.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하고요, 홀드니까 장기 투자의 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기사의 제목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빌 게이츠 그리고 그의 전처인 멜린다 게이츠는 한 2달 전에 이혼을 했죠. 따라서 더 이상은 이제 부부가 아닌데요, 그들이 공동 명의로 만든 그 파운데이션, 이 파운데이션의 이름이 빌 앤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 트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커다란,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이라고 하죠. 굉장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자금을 조성해서 전 세계에 커다란 투자가 필요한 부분, 이 세상을 조금 더 살기 좋은 그러한 세계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러한 단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기관에서 좋은 수익을 내야만 그런 일을 달성할 수가 있겠죠. 과연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는 펀드에는 어떠한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10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루포 텔레비사라는 기업이 들어가 있는데요. 티커 네임은 TV입니다. 지금 빌 앤 멜린다 게이트의 그 13F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이 종목은 1%만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보유 비중은 굉장히 좀 작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동시에요. 헤지 펀드 중에서 이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 헤지 펀드는 몇 개나 되는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 17개의 헤지 펀드 역시 이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9위는요. 코카콜라 펨사라는 기업입니다. KOF가 그 티커 네임이고요. 지금 빌 앤 멜린다 게이츠의 포트폴리오의 1.37%, 따라서 비중은 다소 작은 종목이다라고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고요. 헤지 펀드 중에서는 총 9개의 헤지 펀드가 이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8위 역시 굉장히 낯이 익은 이름이죠. 페덱스입니다. 페덱스 FDX가 티커 네임이고요. 전체 포트폴리오의 1.8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61개나 되는 헤지 펀드 역시도 동시에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7위로 넘어갑니다. 슈레딩어입니다. 한동안 굉장히 좀 유행을 했던, 한국 분들도 많이 투자를 하셨다가 주식 가격이 많이 추락을 했죠. 티커 네임은 SDGR입니다. 초기에 빌 게이츠가 투자한다고 해서 한때 화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따라서 투자를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슈레딩어 같은 경우는 제가 자세히 좀 공부를 아직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를 내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종목 역시 한번 함께 공부해보는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2.21% 정도를 담당하고 있고요. 헤지 펀드 중에는 총 20곳에서 슈레딩어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엔 6위입니다. 유나이티드 파슬 서비스 UPS죠. 티커 네임 역시 UPS입니다. 전체의 2.44%를 담당하는 그런 종목이고요. 현재 헤지 펀드 중에서 UPS에 투자하고 있는 곳이 쉬운 2개나 되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5개 종목이 나왔는데요. 이 5개 종목은 다른 기사로 넘어가서 살펴봅니다. 자, 5 stocks to buy and hold according to Bill Gates. 빌 게이츠에 따르면 우리가 매수해서 오랫동안 투자해야 되는 제 5위 종목은요. 크라운 캐슬입니다. 크라운 캐슬은 리츠죠. 그 부동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G 망이 이렇게 계속해서 많이 들어서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티커 네임은 CCI고요. 현재 빌 앤 멜린다 게이츠의 포트폴리오의 4.15%를 차지하는 종목입니다. 헤지 펀드 중에서도 총 42곳에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4위로 넘어갑니다. 월마트입니다. WMT가 티커 네임이고요. 전체 포트폴리오의 4.5%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헤지 펀드 역시 투자를 하고 있죠. 총 70곳에 헤지 펀드가 투자를 하는 종목이고요. 자, 드디어 3위, 2위, 1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과연 빌 게이츠가 가장 선호하는 제 3위 종목은요. 어떤 종목일까요? 캐네디언 내셔널 레일웨이입니다. 저 역시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종목인데요. 티커 네임은 CNI고요. 포트폴리오에서 6.15%니까 꽤 많은 비중을 가져가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헤지 펀드는 총 40곳에서 투자를 진행한다. 따라서 헤지 펀드에는 그렇게 인기가 많은 종목은 사실 아니죠. 자, 그러면 2위, 1위 두 종목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2위는요. 캐터필러입니다. 캐터필러는 CAT, 그리고 전체 포트폴리오의 9.26%니까 상당히 많은 비중이죠. 거의 10% 가까운 투자 자금을 지금 캐터필러라는 한 종목에 쏟아붓고 있다. 자, 굉장히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헤지 펀드 역시 총 62곳에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향후에 조금 더 공부를 해서 투자를 진행해 볼까 생각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캐터필러 같은 경우는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자세한 정보를 좀 전해드릴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종목 남아 있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자, 빌 게이츠가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은요.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입니다. 티커 네임은 WM인데요. 전체 포트폴리오의 10.93%, 거의 11% 가까운 자금을 이 한 종목에 넣어놓고 있고요. 헤지 펀드는 총 39곳, 따라서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 앤 멜린다 게이츠의 파운데이션에서는 많은 자금을 이 한 종목에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재미 요소로 살펴봤고요. 다음에 또 투자의 대가들에 대한 이런 포트폴리오 종목이 또 공개가 되면요.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잠시 언급드린 것처럼요. 지난 주말에는 격리가 끝나서 저희 부모님 댁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간만에 이모님께서 저를 보기 위해서 놀러 오셨는데요. 이모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어떤 종목이 가장 좋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종목을 추천드렸는데 그 종목은 바로 엔비디아였습니다. 그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엔비디아라는 종목의 그 미래 장래성을 높게 사고 있고요. 또한 굉장히 좀 투자 종목 중에서 그 리스크가 많은 위험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모님한테 추천을 할 수 있었겠죠. 자, 이번 기사는요, 제가 가지고 있던 투자의 논리와 굉장히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엔비디아의 로드는, 그러니까 앞으로 펼쳐진 길은 좀 범피하다. 범피하다는 것은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울퉁불퉁하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순조로운 항해는 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논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엔비디아가요, 지금 마켓 밸류가 538빌리언이 됩니다. 엄청난 규모거든요. 이 538빌리언이나 되는 규모는요, 전체 미국 상장 기업들 중에서 11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전체 반도체 기업만 놓고 보면 1위 기업이 TSMC거든요. 그런데 그 차이가 점점점 좁혀지면서 조만간 전 세계 최대의 반도체 기업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잠시 그 순위를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애플이 1위죠.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 3위가 알파벳이죠. 페이스북, 테슬라가 지금 7위에 올라가 있고요. 8위가 버크셔 해서웨이, 9위가 TSMC, 10위가 텐센, 그리고 이제 11위에 엔비디아가 올라가 있죠. 그런데 엔비디아와 TSMC의 차이를 보시면 TSMC가 599.71, 그리고 엔비디아가 550.25 빌리언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갭은 조만간 좁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다는 것은요, 그렇게 좋은 면만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이즈가 이렇게 크게 되면요, 사실 성장률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장률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면 앞으로 미래 가치에 대해서 많이 쳐줄 수가 없다. 따라서 프리미엄이 많이 붙을 수 없는 것이 보통의 이야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애플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요, 성장률이 그렇게 뭐 성장주처럼 100%, 50%, 80% 올라가긴 좀 어렵잖아요. 따라서 그들의 멀티플을 보면 P 레이시오가 뭐 30, 뭐 많아야 35까지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엔비디아의 그 프리미엄은 굉장히 높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PE 레이시오가 74배가 나오거든요. PE 레이시오가 74배라는 것은 엔비디아가 지난 12개월 동안 만들어 놓은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74배나 올라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수치는요, 테슬라를 제외하고 가장 높다. 지금 그 시가총액 순위 탑 20 중에서 20개의 가장 커다란 기업들 중에서 테슬라만 유일하게 지금 엔비디아보다 프리미엄이 높게 붙여져 있고요. 그 외의 기업은 지금 2위가 엔비디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프리미엄을 우리가 계산할 때 두 번째 방법은 PS 레이시오가 있잖아요. 즉 1년간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를 계산하는 것이 프라이스 투 셀즈 레이시오인데, 이걸로 평가를 해보면요, 지금 넘버 원이 엔비디아입니다. 가장 비싼 주식이란 얘기죠. 따라서 시가총액 그 가장 커다란 20개의 기업들 중에서 PS 레이시오가 엔비디아보다 높은 기업은 단 한 기업도 없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가 가능합니다. 그만큼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엔비디아의 인트린식 밸류라는 게 있습니다. 인트린식 밸류는 뭐냐면 한국말로 우리가 내재 가치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따라서 기업의 내재 가치를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좀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계산을 해보면 107.75가 나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랑 비교를 해보면 100% 이상 오버밸류 됐다. 따라서 한 2배 정도 주고 지금 주식을 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요, 지금 시장의 투자자들은 엔비디아의 그 미래 가치를 굉장히 높게 본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현재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는 포캐스트에 비해서, 전망치에 비해서 엔비디아는 훨씬 더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믿는 투자자가 많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유들, 왜 엔비디아가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 좀 더 좋은 성장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이러한 논지의 한 가지 이유가 바로 메타버스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모습
모습을 바라보면요, 사실 메타버스는 게임 쪽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트나잇이라든지 마인크래프트 아니면 뭐 로블록스 같은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미래를 보면요, 이 메타버스는 일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놀이 요소가 구성되는 이러한 공간으로 발전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게임에 머물러 있지만 나중에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 확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메타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창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들 그리고 컴포넌트, 부품이 필요하다. 근데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냐면요, 클라우드 컴퓨팅이 필요하죠. 왜냐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 바로 메타버스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그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해 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두 번째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필요하다. 즉 인공지능이 필요하다는 거죠. 엄청난 데이터를 처리하고 이거를 돌려주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Virtual and Augmented Reality, 뭐 가상현실이라든지 증강현실의 기술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는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대부분의 기술들이 다 들어가는 하나의 집합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엔비디아가 지금 굉장히 좀 활발하게 개발을 하고 있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분야들과 메타버스는 딱 맞아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만약에 향후에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엔비디아 역시도 지속적으로 좋은 성장의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 같은 경우는요, 믿고 있다. 그는 뭐를 믿고 있냐면, 나중에 가면요, 그 메타버스 안에 있는 그 경제의 규모가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실상의 그 규모보다 오히려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CEO 젠슨 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젠슨 황의 이러한 예측이 맞아 떨어지게 된다면 메타버스는 정말로 커다란 경제의 규모를 갖추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요, 이 엔비디아는 아마도 가장 커다란 서플라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이런데 서플라이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그 반도체 칩이 없이는, GPU가 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것이 지금 엔비디아가 굉장히 많은 멀티플 프리미엄을 받으면서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그 주가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논리가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메타버스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마무리해 줍니다. 따라서 굉장히 앞으로 갈 길이 굴곡이 심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좋지만요, 이것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굴곡이 심할 테니까 이 점은 감안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기사에서는요, 우리가 엔비디아라는 반도체 기업에 투자할 때 그 많은 투자 논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의 발전적인 모습이다. 메타버스가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고 실제의 경제 규모보다 메타버스 상에서 경제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러한 논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는요, 이러한 메타버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들 중에 하나죠, 로블록스 관련된 기사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로블록스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척하는 것 같습니다. 리스닝 파티라는 것을 런칭한다, 인트로듀스 한다는 것은 소개한다는 거죠. 자, 리스닝 파티는 아무래도 이제 음악에 관계됐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블록스가 런칭을 했다. 로블록스 리스닝 파티를 런칭을 했는데요. 이 리스닝 파티를 통해서 뮤지션들, 뭐 연주가라든지 가수들, 이런 사람들이 프리미어 뉴 앨범이니까 그들이 새롭게 발표하는 앨범을 미리 선보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해 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로블록스는요,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 인디펜던트 레코드 레벨, 레코딩 회사겠죠. 이 회사랑 함께 손을 잡고요, 싱어이자 송라이터, 따라서 가수도 하고 또 작곡 활동도 하고 있는 포피라는 가수랑 이번에 함께 리스닝 파티를 기획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포피라는 가수는요, 한번 살펴보시죠. 자, 여기 지금 보이는 가수가 포피인데요, 굉장히 좀 사이버 가수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어떻게 사람 같지가 않고 약간 컴퓨터 상에 존재하는 이러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굉장히 젊은 세대에 부합하는 피겨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포피라는 가수랑 손을 잡고요, 그녀가 이번에 새롭게 발표하는 앨범 이름이 플럭스인데 9월 24일 날 이 플럭스라는 앨범을 발표하는 것을 바로 메타버스 상에서 로블록스에서 실시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이
보안이 아니고요. 포피라는 가수는 이번에 온라인 상에서 직접 팬들과 만나서 교류를 했겠죠. 이틀 동안이나 이 메타버스 상에서 그 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앨범의 성공적인 데뷔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기사가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현재는 게임에 머물고 있는 그 메타버스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향후에는 일을 할 수 있는 장소 아니면 이제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가득한 이러한 공간으로 변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로블록스가 그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현재 그 어린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장소에 머물고 있는 그 로블록스가 이제는 뮤지션들, 가수나 아니면은 연주자들이 이제 그들의 발표회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으로 서서히 진화하고 있다.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메타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살펴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클라우드였습니다. 클라우드 상에 많은 정보가 취합이 돼서 저장이 돼야 되고 또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클라우드 플레어입니다. 자, 이번 기사를 보시면요. 클라우드 플레어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 클라우드 플레어라는 종목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그 투자자 중에 하나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잠깐 쉬어갈 때가 됐다라고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Shares of Cloudflare, 클라우드플레어의 주가가요. 지금 장 시작 전에는 한 3.4 정도 떨어졌었는데 결국은 3.91%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4% 가까이 떨어졌으니까.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오픈하이머라는 투자 기관에서 이번에 다운그레이드를 했다고 합니다. 뭐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밸류에이션,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 이 부분은 저도 충분히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컴피티션이 조금 많이 올라갔다. 따라서 경쟁사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애널리스트 이름은 티모시 호란이고요. 자, 이 티모시 호란이라는 분은 레이팅을 퍼폼으로 바꿨다. 원래는 이제 아웃퍼폼이었습니다. 매수 의견을 주고 있었는데 이제는 보유, 홀드로 바꿔줬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오랫동안 이 매수 의견을 유지해 왔었냐면요. 2019년 10월 달, 따라서 2년 전이잖아요. 2년 전에 매수의 의견을 주고 나서 여태까지 한 번도 바꾸지 않았던 레이팅을 이번에 처음으로 보유, 그 홀드로 바꿨다라고 우리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주가가 올라갈 만큼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클라우드플라이어의 주가는요. 올해 들에서만 78.5%가 올라갔습니다. 2월 투 데이시니까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 9월 27일까지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좀 많이 상승한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호란이라는 애널리스트가 얘기하기를 컴페티션 역시 지금 좀 증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의 성장세가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죠. 특히 강력한 경쟁자가요. 의외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이 가장 커다란 경쟁자라고 얘기하죠. 저 클라우드 플레어 같은 경우는요. 뭐 보안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클라우드 관계된 그런 기능을 주도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하나의 커다란 기능이 뭐냐면 CDN입니다. CDN이 뭐냐면요. 이렇게 카피본을 떠놓고 그 가까운 곳에서 정보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저장소를 마련해 놓는 걸 얘기하거든요. 만약에 이 CDN이 없다면 우리가 넷플릭스 같은 거를 시청을 할 때 미국의 본사에서 그 넷플릭스의 자료를 끌어와서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지연과 그리고 교통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러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 이렇게 저장소,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그 카피본을 끌어다가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 CDN인데요. 이 CDN의 가장 선두 주자가 파스텔리 그리고 바로 이 NET, 클라우드 플레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요. 클라우드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니면 아마존 역시 이 CDN 쪽에 굉장히 좀 투자를 많이 하면서 그들 스스로 이러한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이 좀 둔화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얘기를 덧붙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클라우드 플레이어를 굉장히 좋게 보는 그런 투자 기간 중에 하나다. 자, 그리고요. 포지티브한 롱텀 프로스펙트는 계속 가져간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아직 믿고 있다라고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요. 아직까지 엣지 플랫폼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그 얘기가 뭐냐면 엣지 컴퓨팅이라는 것은요. 이제 분권화시키는 거죠. 사물 인터넷이 가속화되면 각 사물에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가게 되고 이 각 사물 안에서 많은 정보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엣지 컴퓨팅 분야에서도 굉장히
그 좋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 바로 클라우드 플레어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아이폰 13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아이폰 13 내에서 인공지능이 설치가 돼서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따라서 애플의 본사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필요가 없다. 이러한 설명을 제가 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엣지 컴퓨팅의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죠.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 플레이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엣지 컴퓨팅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라는 투자 논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클라우드 플레이어를 좋게 본다라고 마무리를 훈훈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핀테크로 건너옵니다. 두 개의 핀테크 기업이 등장을 합니다. 두 기업 모두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이죠. 하나는 로빈후드고요. 또 하나는 코인베이스인데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로빈후드 때문에 코인베이스의 어닝, 즉 수익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주는 기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코인베이스의 주식은 갖고 있지만 로빈후드에는 아직 투자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 기사는 굉장히 좀 저의 관심을 한 번에 잡아버렸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기업 중에 한 곳에 혹은 두 종목 모두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실 만한 기사인 것 같고요. 자, 로빈후드의 필립스 트레이딩 익스피리언스. 로빈후드는요, 주식의 그 브로커잖아요. 근데 수수료를 차지하지 않죠. 따라서 수수료가 없는 이러한 주식 거래소인데 지금 보시면 이러한 그들이 도입한 비즈니스 모델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경쟁사들이 굿바이를 할 수밖에 없었다. 굿바이라는 것은 이제 포기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들의 가장 중요한 매출 구성이었던 수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금요일 날 폴춘지에서 리포트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 폴춘지의 리포트에 따르면 로빈후드는 지난 2014년에 이제 처음으로 수수료가 없는 트레이딩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했다. 따라서 수수료 없이 주식 거래가 가능한 이러한 비즈니스를 선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5년 후에 지켜보니까 상당히 많은 수의 그 경쟁 기업들, 주식 브로커를 얘기하는 거죠. 이들 역시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따라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단 5년 만에 말이죠. 따라서 이 문제는 굉장히 좀 심각하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 상당히 수익을 많이 올렸던 부분이 바로 이쪽 커미션이었는데 이 로빈후드가 등장하면서 커미션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됐다. 굉장히 좀 불만이 많았겠죠. 자, 그리고 폴춘주가 지금 예상하는 모습이 뭐냐면요. 이런 로빈후드가 이번에는 가상화폐 월렛을 만들었다고 제가 기사를 하나 읽어드렸잖아요. 한 2, 3일 전에 전해드린 것 같은데, 자, 이 기사에 따르면 이제는 로빈후드가 가상화폐 지갑을 만들고 거래까지도 무료로 해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지금 현재 이번 달에 테스트를 받고 있는데요. 조만간 공식적으로 런칭이 가능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코인베이스와 같은 이 컴페티터가 있들인데 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수수료가 높기로 유명하거든요. 이러한 기업들이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자, 지난주 수요일 날이요. 크립토 컨퍼런스가 맨하탄에서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크리스틴 브라운이라는 칩 오퍼레이팅 오피서 COO죠. 로빈후드의 크립토 비즈니스 쪽의 CEO가 얘기하기를요. 아직까지도 그 크립토 가상화폐 익스체인지 그 브로커 아니면 거래소에서 굉장히 좀 커미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인세인하다, 미친 짓이다라고 굉장히 거침없는 발언을 해준 것 같습니다. 따라서 로빈후드가 이쪽 가상화폐 쪽에도 굉장히 좀 급속도로 전환하는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코인베이스 쪽에서는 커다란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코인베이스에만 투자하기에는 조금 불안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향후에 조금 더 살펴보고요. 과연 로빈후드 쪽에도 투자를 해야 될지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는요, 세 개의 그 중국 전기차 기업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리오고요. 두 번째로 엑스펑, 우리가 샤오펑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오토가 있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엑스펑이 드디어 자율주행 베타 버전을 출시했다고 해서 잠시 그 모습을 살펴볼까 합니다. 굉장히 좀 바쁜 이런 시내에서도 자율주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이번 그 도시의 이름은요, 광저우입니다. 예전에 그 아시안 게임을 했던 이런 도시에서 직접 한번 자율주행을 시범 운행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영상을 잠깐만 보시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엑스펑에서도 이제 전기차 부분만이 아니라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도 그 기술이 조금씩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 쪽의 발전 모습은요, 다양한 국가, 다양한 기업에서 급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굉장히 좀 희망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전기차 이야기가 나온 김에요. 이번에는 전기차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요소인 배터리에 관련된 기사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번 기사에서는요, 전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규모가 큰 이러한 기업 10개를 나열해주고 있는데요. 과연 한국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은 어느 정도 되고 그들의 랭킹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직접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랭킹을 살펴보기 전에 잠시만 보시면요. 지금 현재 소비자들이 그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리튬 이온 EV 배터리 쪽에도 굉장히 좀 마켓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27빌리언, 1년에 약 27빌리언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시장의 규모입니다. 자, 그런데 이쪽 인더스트리, 산업 쪽의 그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요, 2027년이 되면 이 규모가 무려 127빌리언까지 성장할 것이다. 따라서 굉장히 좀 급속한 성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탑10 EV 배터리 그 제조사를 살펴보는 것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다 아시아 국가입니다. 그만큼 배터리는 아시아 국가가 꽉 잡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전 세계 1위는요, CATL입니다. 32.5%고요. 중국 기업이죠. 2위가 이제 LG가 나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21.5%, 3위가 파나소닉인데요. 14.7%, BYD가 6.9%, 삼성 SDI가 5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5.4%, 그리고 6위 역시도 한국 기업입니다. SK 이노베이션이 5.1% 정도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상위 1위와 2위를 합치면 지금 뭐 54%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좀 높죠. 그리고 1위부터 3위까지 합치면 70%를 구성한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과점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은 굉장히 좀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CATL 같은 경우는요, 뭐 테슬라라든지 푸조, 현대, 혼다, BMW, 토요타, 폭스바겐, 그리고 볼보, 이러한 기업들과 예전에 함께 일을 했거나 지금 현재 납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제규어, 아우디, 포르쉐, 포드, 그리고 GM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두 기업의 경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이 부분도 우리가 상당히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한국 기업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것은 굉장히 좀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매주 월요일이 되면 나도 모르게 약간의 흥분감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주식시장은 어떠한 추세를 보이게 될지, 혹시 폭락장이 오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급등하는 종목이 있진 않을지 약간 걱정되는 마음도 있고요. 또 동시에 기대감도 찾아오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오미진님과 함께 준비한 영상은요, 여러분들의 이러한 기대감 그리고 또 걱정스러운 마음을 조금은 해소시켜줄 수 있는 이러한 전문가의 의견을 함께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 아담즈라는 레이먼드 제임스에 일하고 있는 전문가인데요. 굉장히 좀 조리 있게 말씀을 잘 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라든지 기대감을 잘 좀 반영해주는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전문가의 말씀을 끝까지 함께 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방송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좀 허접한 것 같습니다. 장소를 옮기다 보니까요, 조금 불안하고 제가 방송에 집중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집중력을 잘 발휘해서 내일부터는 조금 더 나은 방송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은 허접했던 방송인데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하면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저 역시도 어색하고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요, 영국에 정착해서 같은 방식으로 같은 장소에서 조금은 안정감 있는 방송을 여러분들께 해드릴 날이 곧 찾아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힘차게 이번 주 시작하시고요.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Let's do more because still with us, Larry Adams, CIO for Raymond James Private Client Group. And Larry, we talk about the reflationary trade underway within the equity markets. Take a look at the bond markets as well. I mean, it is 11, 12 basis points on the day if you're going out long term.
Is that a healthy sign of higher inflation and higher growth that we are now finally starting to price in? Absolutely. I think that that's just a reflection that we're looking for good economic growth, as we were talking about earlier. I think one of the misconceptions out there that a lot of people have is that when interest rates go higher, that's going to end the bull market. Historically, that is not the case, because as long as the economy is going well, that should be very supportive of earnings growth. And I think that's the environment that we're in, particularly for those cyclical sectors. Okay, interestingly, so the cyclical sectors have been getting a bit of late. Finally, certainly oil companies, energy companies leading the charge higher. But when we start to see PMIs rolling over just a little bit, as we did earlier today, and we are worried about perhaps the labor issues that seem to be coming up in the earnings statements at least, and supply chain constraints, are you worried about the economic growth? Are you worried about the cyclical play? No, I think that all this is temporary. I think we're at the cusp of seeing everything turn around. I think as you look out, for example, over the next quarter, I think consumer spending is going to be very strong. We just had record back to school spending. I think you're going to see record holiday shopping in this upcoming season. So I think that'll be supportive. Don't forget that companies have pretty much nil when it comes to their inventories. You're going to see a massive rebuilding. And I think when that starts to happen, that's going to help them to actually maximize their sales going forward. And that'll help our earnings as well. So I'm not overly concerned about this interim period of softness. I think it's going to be more sustainable as we get through this COVID, as we go forward. With regards to just the general trajectory of equities, at least as far as measured by the broad indexes, there's been a lot of talk, Larry, about the idea that we haven't had a meaningful pullback in this market. I think we had something like a 4% drawdown in the past couple of weeks from that all-time high, a setback at the beginning of this month, but that still didn't come anywhere close to official correction territory. Do you anticipate at all that the market needs to do that we need to see a big pullback of 5 or 10% in order to sort of reload and move this market higher? Or can it keep drifting the way it's been going? No, I think if you just look right now, this is the second longest period of time that we've had without a 5% pullback. So if you rely on history, I think we're due for a pullback. But as we've always said, pullbacks just don't happen so you and I can get in at a better price, right? So I think as investors, you need to be prepared to act when, in fact, that does happen. And if you get a pullback of 5 to 10%, just remember that historically, you recoup those losses in about a 2-month period. If you get one that's between 10 and 20%, it's usually about a 4-month period of time. So they happen very quickly, and you got to be ready to act. And that's what we've been telling investors to be. Just be prepared to respond if, in fact, we do get that type of softness.